자, 이번 강좌에서는 명제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나의 명제에 대해서 역명제란 뭘까? 그 다음 처음 듣는 용어인데 대우명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 정의에 대해서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여기에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이런 명제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역명제는 뭘까요? 자리가 뒤바뀐 거겠죠? 그죠? 간단하게 Q이면 P이다. 이렇게 썼을 때 이 둘 사이에는 서로 역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명제로서도 의미를 갖겠죠. 자, 그 다음 대우명제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대우명제는 이제 정의를 하는 거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결과를 부정한 것이면 가정을 부정한 결과가 만들어지게 된다. 이게 바로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의 대우명제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우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대우명제는 예. 이것의 대우명제는 예. 우리가 대우명제 처음 들었지만 앞으로 활용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하나의 논리를 전개할 때거나 하나의 명제를 두고 그 명제가 의미하는 바가 정확하게 뭔가 헷갈릴 때 있어요. 그랬을 경우에 대우명제를 통해서 그 구조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 자, 저 대우명제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렇게 만들어졌어요. 자, 확인하는 과정.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이라고 합시다. 자, 겹 화살표는 참임을 의미한다 그랬죠. 자, 이게 참임 명제라면 둘 사이의 진리집합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되어지게 된다. 기억나죠? 자, 얘는 다시 한번 또 살펴보면 각각의 여집합의 상황을 체크를 해보면 P의 여집합이 훨씬 더 커요. 요렇게.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그대로 우리가 그 가정과 결과를 한번 쪼개보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not Q가 되는 거고 얘는 not P가 되는 거네. 화살표가 요렇게 향하겠죠. 그렇죠? 요렇게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이 명제가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다. 아, 겹 화살표로. 얘가 참이면 얘가 참이 되어지게 된다. 항상 같은 의미다. 동치라는 얘기입니다. 두 개의 명제는. 그래서 얘를 쓸 때 얘를 써도 되고 얘를 쓸 때 얘를 써도 된다. 이렇게 우리가 알아두면 되겠어요. 됐나요? 조금 헷갈리나요? 결과를 부정하면 가정을 부정한 결과가 나온다. 그렇게 체크 잘 해놔야 되겠습니다. 진리값은 항상 일치한다. 참이면 참이고 거짓이면 거짓이다. 반대로도 된다. 자, 예를 한번 좀 들어볼까요? 이런 예문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x가 2 이하이면 2x 플러스 3은 5 이하다. 자, 이런 명제를 줬다고 합시다. 참이냐 거짓이냐를 떠나가지고서 역명제 한번 만들어보고 대우명제도 한번 좀 만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자, 역명제는 어떻게 될까? 역명제는 자리가 뒤바뀌면 되는 거니까 2x 플러스 3이 5 이하이면 x는 2 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그렇죠? 자, 대우명제는 어때요? 대우명제는 결과를 부정한다. 5 이하라고 얘기했으니까 2x 플러스 3이 5보다 크다가 바로 부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의 부정, x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네. 됐습니까? 자, 일단 우리가 역명제하고 대우명제 만들어냈으니까 진리값 한번 참이냐 거짓이냐 판단 한번 해볼까요? 자, 2x 플러스 3이 5 이하다라는 이야기는 x가 1 이하다라는 얘기하고 똑같네. 그렇죠? 그럼 x가 2 이하이면 다 1 이하인가요? 아닌 것도 있죠? 1.5 같은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거짓입니다. 이게 거짓이니까 그것을 대우명제 당연히 거짓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게 현재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되나 보세요. x가 1 이하이면 2 이하다. 맞나요? 맞죠? 이거는 참이 되어지는 거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다. 간단하죠? 자, 이런 예문 하나.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두 번째는 PQR이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데 이들을 만족하는 진리집합이 라지 P, 라지 Q, 라지 R이라고 합시다. 이랬을 때
이 진리집합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성립이 된대요. P와 Q의 합집합이 다시 P가 되고 Q와 R의 교집합이 다시 R이다. 이랬을 때 명제들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 한번 좀 체크 좀 해보자 하는 문제. 그러면 일단은 이들 사이의 관계로부터 읽을 수 있는데 이들 사이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진대요. 그러면 이거를 일단 먼저 읽을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면 P와 Q와의 합집합이 P래요. Q가 P 속에 포함된다는 의미죠. 이거는 우리가 부분집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동치 조건으로 많이 다뤘던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어때요? 얘하고 겹쳐봤더니 R이 나온대요. 그러면 R이 Q 속에 포함이 되어지는 거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 사이의 관계를 잘 보니까 R이 Q 속에 포함이 되어지고 다시 P 속에 포함되어지는 이런 관계가 되어지겠다. 그러면은 이거면 R이면 Q이다가 참이 되어지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Q이면 P이다가 참이 되어지는 거네. 그렇죠? 그러면 R이 Q이면 Q는 P이다 그랬으니까 결과적으로 R이면 P이다라는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겠다. 그쵸? 근데 이거 써놓고 나서 보니까 느낌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느낌 안 들어요? R이면 Q이고 Q이면 P일 때 R이면 P이다. 이거 우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로 3단 논법이라고 해가지고서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그런 논리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뭐 따로 선생님이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겠죠.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앞서서 우리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자, P면 Q이다라고 하는 명제가 있는데 이것의 부정은 어떻게 할까? 부정. P면 Q이다의 부정. 뭐 여기 선생님이 겹 화살표로 써놨는데 뭐 이게 헛 화살표라도 상관없습니다. 참인 경우에 대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니까. 자, P면 Q이다에 대한 부정은 뭘까? 그냥 간단하게 우리가 써보면 이렇게 쓰면 되는 건가요? P이면 Q이다의 부정이니까 not. 이렇게만 붙여놓으면 되는 건가요? 그럼 이건 참이니까 이거는 거짓이겠네. 그렇죠? 그럼 사실 이렇게 써놓게 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전개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살펴볼 거냐? 이렇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현재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게 이게 참이라면 이거에 그리고 이거의 진리집합들 사이에는 요게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게 성립이 되어지게 되면 부분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이런 거 공부했죠. 작은 쪽의 여집합과 Q에 대한 합집합을 생각하면 전체 집합이 나온다.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요. 맞습니까? 맞나요? 그러니까 얘하고 같은 얘기가 돼버린다는 얘기예요. 얘를 다른 방향으로 조금 풀어가지고 재해석을 해보면 모든 원소들이 이 속에 들어간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그 모든 원소를 X라고 합시다. 모든 X에 대해서 그 X는 얘를 만족하고 얘를 만족한다. 그러니까 not P 또는 Q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 명제에 대한 부정이 명제가 다시 재해석을 해보니까 이렇다라는 사실을 확인을 했어요. 확인됐죠?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던 대로 이거에 대한 생각을 해본다라고 치면 P이면 Q이다라고 하는 이 명제의 부정은 결과적으로 이것을 부정하는 것과 똑같겠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 모든에 대한 부정은 어떤 X 그리고 이들에 대한 부정이니까 P 또는 그리고 Q는 not Q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 됐네. P면 Q이다의 부정은 어떤 X에 대해서 P이고 not Q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됐죠? 이제 우리가 P면 Q이다에 대한 부정도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제 앞서서 나온 예문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런 것도 한번 좀 해결을 해보도록 합니다. P면 Q이다의 부정은 뭘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하면서 조금 힘들어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 명제를 한 학기의 중간쯤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크게 어려움 없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시작하자마자 집합 배우고서 바로 이거를 배워가지고서 수학의 정내미가 확 떨어져 버리더라고요. 그만큼 좀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오늘 설명 잘 들어보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겁니다. 자, 우리 이런 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봅시다. 한 학급에서 계주, 릴레이 대표 선수를 선발을 하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선생님, 저 운동화 있습니다. 운동화 신고 있어요. 당연히 계주를 뛰려면 운동화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화 뛴 사람들, 일단 그래, 너는 선수로서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자. 그런데 또 한쪽에서는 선생님, 저는 예전에 육상을 했었습니다. 그래? 선수 출신이야? 그러면 너는 계주 뛰기 아주 충분하겠네.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들을 집합으로 한번 좀 표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일단은 계주 선수를 뽑으려고 하는데, 계주 선수는 반드시 운동화를 신고 있어야 한다. 맞나요? 맞죠? 그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예전에 육상을 했던 선수 출신은 계주 선수로 뛰기에 충분하고, 또 계주 선수 쪽에는 선수 아닌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선수 출신은 우리가 뽑을 선수 내에 이렇게 들어가는 포함관계가 성립이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현재 지금 여기에서 이런 상황들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세요. 계주 선수로 뛰려면 운동화는 필요합니다. 그렇죠? 선수 출신이면 계주 선수로 뛰기에 충분합니다. 맞나요? 이렇게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말과 충분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해왔는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수학적으로 정리하는 데 있어서 요 속에 그 얘기가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정리를 해보면, 자, 선수 출신의 모임은 계주 선수라고 하는 그 모임의 일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계주 선수들은 운동화를 신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뽑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에서 우리 집합을 계속 쓰기 불편하니까 얘네들을 각자 우리 PQR이라고 합시다. P, 그리고 Q, 그리고 R. 요렇게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게 지금 집합이니까 집합을 나타내는 문자로 써야 되죠. P, Q, R이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P, Q, R 사이에 여기에서 이런 관계가 성립된다라는 사실로부터 우리는 P, 요것을 나타내는 명제와 요것을 나타내는 명제 사이에 이게 성립이 되고, 또 얘 사이에 이게 성립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3단 넘버 공부했으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P이면 R이다. 이게 성립이 되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이렇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읽어나가는 겁니다. 나와 있는 그대로 읽는 거예요. 운동화를 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선수 출신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중간에 지금 빠져가지고서 갑자기 말이 이상한 대로 팡 튀어버렸죠. 헷갈리지만 나와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선수 출신이라고 하는 것은 운동화를 신기에는 충분하다. 이렇게 읽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해주면 이렇게 읽습니다.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다. 같은 방식으로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이렇게 읽어주는 겁니다. 됐나요? P면 R이라고 하는 이 명제가 참인 경우에 우리는 P는 R이기 위한 충분 조건, R은 P이기 위한 필요 조건.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그렇죠. 선생님도 고등학교 때 그랬습니다. 여기까지는 내용을 대충 알겠는데 갑자기 이게 쑥 사라져 버리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때 이런 말을 잊어먹지 않으려고, 또 문제들 나오면 헷갈리지 않게 풀으려고 이런 말을 생각을 했어요. 자, 지구상에 있는 작은 곤충은 그 곤충이 유해하건 무해하건 대부분 필요하다. 이 문장을 통해 가지고서 선생님은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을 구분을 해냈습니다. 뭔 소리냐? 보니까 작은 집합은 충분 조건이겠구나. 큰 집합은 필요 조건이겠구나. 그래서 작충대필 이렇게 외웠어요.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집합적으로 봤을 때는 작은 쪽이 충분 조건이고 큰 쪽이 필요 조건인데 화살표의 대가리 쪽이 필요 조건이었어요. 지금 보니까. 맞죠? 그러니까 명제가 P면 Q이다 꼴로 나온 게 분명하다. 그랬을 경우 대가리 쪽, 말을 이렇게 해도 되나 모르겠네. 대가리 쪽이 무조건 필요 조건이 되는 겁니다. 집합적으로 봤을 때 작은 쪽이 충분 조건이 되는 거예요. 이제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필요 충분 조건을 처음 공부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조금 헷갈려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관련된 문제들도 많이 보고 수학적 지식이 점점 쌓아져 가게 되면 그 이후에는 이거 사용하지 않아도 필요 충분 조건에 대한 구분을 명확하게 해낼 수 있을 거예요. 됐지요? 예문 한번 좀 들어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P라는 명제가 x equal to 4예요. 아직 명제라고 보기에는 좀 그러네. 자, 그 다음 Q라고 하는 식이 x제곱 equal to 16이랍니다. 요렇게. 이랬을 때 P라는 명제는, P라는 조건은 Q가 되기 위한 무슨 조건일까? 한번 체크해 보는 거예요. 이런 경우라면 이건 뭐 간단한 거니까 화살표 그냥 바로 그어도 되죠. x가 4면 무조건 이거 성립돼요. 이게 성립된다. 됐죠? 아니면 이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이것을 만족하는 진리집합 체크를 해봤더니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화살표의 대가리 쪽이 필요 조건, 그러면 작은 쪽은 뭐야? 꽁지 쪽은 충분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집합적으로 봤을 때 작은 쪽이 충분 조건. 그러니까 현재 이 상황에서 우리는 P는 충분 조건이다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됐죠?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문 하나 더 볼까요? 자, 두 번째는 이런 예문 한번 준비해 봤어요. P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랬을 때 Q라고 하는 것은 0부터 2까지 이런 식으로 줬어요. 이랬을 때 똑같이 자, P라고 하는 조건은 필요 조건일까? 충분 조건일까? 이걸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선생님이 지금 그냥 단적으로 P는 필요 조건일까? 충분 조건일까? 지금 그러고 있죠? 이 선생님이 습관이 됐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부분은 빼고 읽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대상은 P 아니면 R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P는 R이기 위한 또는 R은 P이기 위한 그 부분은 빼버리고 P는 충분 조건, R은 필요 조건 이렇게 읽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결과를 기록을 할 때에는 다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경우 또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이 경우는 아까하고 다르게 화살표가 그렇게 그어질까 말까 고민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집합 관계를 살펴보는 거예요. 자, 이 집합은 x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예요. 그죠? 그래서 얘를 수직선상에다가 이렇게 한번 표기를 해보니까 여기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진리집합 P입니다. 그러면 Q에 대한 진리집합은 어떻게 돼요? 0부터 2까지죠. 0부터 2까지. 여기가 바로 진리집합 Q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하고 얘 사이에 P가 얘를 포함하고 있네요. 이런 결과가 만들어져 버리게 되네요.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됐습니까? P가 더 큰 집합이야. 더 큰 집합이 필요 조건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P는 필요 조건이 되어지겠구나.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되겠다. 됐죠? 화살표를 가지고서도 판단을 해보고 진리집합을 가지고도 판단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자, 이번에는 P라고 하는 식이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x제곱 이퀄 투 x다. 그 다음 Q라고 하는 식이 x는 0이거나 1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다. 보니까 이거 풀면, 얘를 풀면 x는 0이거나 1인데 그러면 이거 같은 거네. 그럼 여러분들이 보세요. 이거면 이거 되는 거죠. 그렇죠? 무조건 참이네. 이거면 이거 어때요? 역시 되네요. 이렇게 양쪽으로 다 성립되어지는 가정 결과문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P라고 하는 이 명제는 이 말을 두 개 다 섞어서 씁니다. 필요 충분 조건이다 라고 대답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두 개의 명제는 동치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다라는 이야기는 동치다, 같은 얘기다 라고 얘기가 되어지게 돼요. 됐습니까? 뭐 책에 따라서는 이랬을 경우에, 동치일 경우에 줄 3개 그어가지고서 이렇게 표기하는 책들도 있어요. 짝짝짝 이렇게. 그러니까 요 사이에다가 짝대기 3개 그어가지고서 동치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필요 충분 조건을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 약간 응용한 문제 현장에서 다루어졌던 문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라고 하는 식이 X는 A 이상이랍니다. Q라고 하는 조건은 X가 1 이상 3 이하래요. 이랬을 때 이 P라고 하는 이 조건이 필요 조건이 되어지려면 A를 어떻게 조절을 하면 될까 하는 문제. 위에 거보다 조금 생각을 해야 되죠. 여기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냐, 필요 충분 조건 중에 어떤 거냐고 묻는데 이번엔 필요 조건이라고 줬어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기도 전에 필요 조건이니까 집합적으로 봤을 때 얘가 더 큰 거네.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네. 그렇죠? 그럼 이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자, 실직선 이렇게 있는데 1부터 3까지 여기가 진리집합 Q입니다. Q. 그러면 얘는 A보다 크거나 같대. 즉 A 이상이래요. 그렇게 해서 잡혀있는 영역이 얘를 다 포함을 해야 된대.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A가 여기에 있어서 그거 이상 이렇게 잡혀졌을 때 Q가 P 속에 완전히 포함이 되어지는 거겠죠. 됐습니까? 그럼 됐네. 얘하고 얘 사이의 관계만 모색을 해보면 되겠네요. 이렇게 되면 되겠다. 그렇죠? 얘가 여기 와가지고 여기 겹쳐지면 어때요? 상관없죠? 이렇게 되어지는 거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는 A가 1 이하면 얘가 필요 조건이 되어지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번 강좌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다시 한번 다양한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요. 왜냐하면 논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많이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체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